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될 상호관세는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경우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도 함께 밝히며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유하다, 방위비를 스스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간 상호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연기하자 국내 수출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영국, 베트남처럼 협상을 통한 세율 조정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반응입니다.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20조 원 이상 감소, GDP도 최대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서 나란히 21조 원을 기록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31% 성장, 삼성전자는 18%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과 나란히 정상을 놓고 다투는 형국입니다. 한편 마이크론도 전분기 대비 19% 성장하며 102억 달러를 기록해 3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회의 발언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구리와 관련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구리값이 다시 한번 역사적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관세는 더 이상 유예할 가능성 없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랑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부과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시총이 3,092억 달러까지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총 4조 달러까지 2.5%의 격차만 남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기업에서도 이들을 잡기 위해서 보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검토하면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나 더불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으로도 시선이 함께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신영증권이 정규장에서부터 큰 시세를 좀 받아갔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샘 올트먼, 저커버그 인재 쟁탈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이제 AI를 본격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에서 인재를 유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고요. 상대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반대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안을 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재들의 영입전을 두고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메타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인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24년도 지난해죠. 이제 메타가 자신들의 라마의 컨퍼런스를 한번 보고 나서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저커버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리스트를 보면 이제 뭐 심각할 정도 엄청나게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크 첸이라고 오픈AI 수석 연구자가 이제 메타에서 2024년도 사실은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그 영입한 뒤에 최고의 이제 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샘 올드먼이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 수석자가 이제 메타로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얀 그루라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어쨌든 기존 멤버이자 메타 AI 철학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이제 했습니다. 딥러닝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사람도 상당히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펑창이라고 애플의 LLM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메타로 이제 최근에 이동해서 이제 애플이 충격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찰스 후프나겔도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원 중에 한 명인데 이것도 어쨌든 이분도 이제 저커버그가 공을 들여서 이동을 했고 오픈의 시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도 이제 존 페네로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탈로 램지라고 이제 페어라고 기존 메타의 에어 연구소에도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초지능 연구소로 이동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보상 수준은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패키지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는 단순한 채용을 넘어서 전략적 탈취라는 말로 이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AI 핵심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마크 버거는 어쨌든 그 AI의 페이스북 제2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 초지능 달성을 위해서 인재라든가 GPU 철학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뭐 단기적 성능이 아니라 어쨌든 장기적 플랫폼의 장악을 위해서 어쨌든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샘 올드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AI 측의 이제 책임 연구원인 마크 첸은 최근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더 공격적인 주식 보상 전략으로 이제 자신들도 방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그 저커버그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자신들의 인재가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공격적인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타의 일부 최고 AI 인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방식대로 자신들도 4년간 최대 3억 달러 1년에 1억 주식의 보상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에 못지않은 제도를 자신들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주식 보상 규모를 최대 대비해서 최대 5배까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AI의 최대 급여 및 스톡 옵션, RSU 등 종합적인 보상 체제를 구상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어쨌든 보상을 재정비하고 최고 인재를 안정적이고 보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어쨌든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쨌든 직원들에게 공정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메타에 못지않은 제도를 어쨌든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성과와 장기적인 기여를 반영한 주식 기반의 어쨌든 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메타에 뭐 대응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그 돈이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식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겠다라는 약간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제한 경쟁을 넘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창출 여정을 함께 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쨌든 뭐 메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고 보시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AI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통신부가 주도하는 이코노워 사업이 있습니다. 박사 연구원 400명을 채용하면서 연봉 900만 원을 보장한다. 9천만 원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8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약간 1.8배 정도를 이제 인상한 거라고 하고요. 기존 대상은 카이스트와 키스트라고 이제 4대 과학기업의 프로젝트로 이제 향후 5년간 3천억 원의 규모로 이제 지속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뭐 LG나 카카오는 이제 신입 AI 연구원 초봉이
6천만 원에서 이제 8천만 원이라고 하고 중견 5년 이상은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1억 5천에서 2억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에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연구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재가 전부인데 사실 좀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AI에 투자를 과연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은 것에서 이제 AI 기술이 전부인데 왜 이제 사람들에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GPU에 대한 투자가 다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이제 하드웨어 이제 GPU라든가 TPU 등 데이터 스케일이 뒷받침돼야 가능하지만 이제 그 위에 모델을 구성하고 이제 튜닝하고 혁신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 몇몇의 이제 천재급 연구자들이 설계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사실상 인재력이고 인재의 종합적인 기술이 이제 AI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GPU 경쟁력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두뇌를 가진 어떤 이런 것들의 이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수학자라든가 언어학자라든가 시스템 엔지니어라든가 보안 전문가 그리고 학습에 최적화하는 요 극소수의 핵심 인력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상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폭등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많은 보상을 좀 주는 게 AI 핵심 인력을 가져오는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AI는 기술이 전쟁이 아닌 두뇌의 전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샘 올드만이나 저크버그가 이제 인재 쟁탈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재를 오래 붙드는 기업 문화 비전이 이제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모든 기업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보상을 올려주면서까지 인재에 대한 쟁탈전을 현재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재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탑티어 연구원들이 집중되는 기술이 이제 곧 기술 선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발달하실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요거는 이제 정착이 되고 나고 이제 경쟁이 되고 나면 생태계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 통합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iOS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가 될 겁니다. 각각의 이제 자신들에게 맞는 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다양성의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이제 되면 각각의 자신들에 맞는 생태계에 유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맞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오픈 AI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은 자신들에게 맞는 것들로 각각 진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진화하게 되면 각각에 맞는 것들이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윤리성이나 안전성의 온열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좀 발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들이 각각 이제 발달하게 되면 균형이 발전하게 되고 얼마나 안전한가 윤리적인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이제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촉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핵심 인재를 두고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핵심 인재들이 또 AI 시장을 선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보상책들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도 먼저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중국 너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테슬라에게 더 이상 호의적인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4%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좀 위상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이 많이 좀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중국은 외국 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성장을 주는 대가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술이나 공정이나 학습을 주면서 흡수를 했는데 테슬라 역시 이제 2019년에 이제 기가 상하이를 설립할 당시에는 뭐 전례 없는 100% 지분이라든가 뭐 보유 허용이라든가 수입 관세 등의 이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뭐 이런 중국이 더 이상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BY도 마찬가지고 기술 내자의 성공을 사례를 키워냈고요. 이제 더 이상 외국 기업의 기술성 상징
상징이나 뭐 지도권을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중국의 학습 전략으로 기회 파트너의 경쟁을 위치로 이동했는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탈피 전략을 해야 되고 중국도 테슬라 의존에 어쨌든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도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나 문화 감성을 이동한 소비 트렌드에서 테슬라가 뒤쳐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한 전기차가 아닌 AI 플러스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UX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샤오미가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 상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최근에 나온 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당히 좋아하고 1년치를 하고 있는데 뭐 B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배터리라든가 AI 등과 운영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감성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소비자 마음을 테슬라 이끌어 기술 최고점의 프레임을 깨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머스크는 사실 정치 자산으로서 중국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인식에서 중국 내 신뢰 해소나 데이터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급격히 낮아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좀 약간 이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정치적으로 또 위치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1%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4%까지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스크의 정치적인 입지 변화가 테슬라의 중국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치 신뢰 상태는 이제 중국 규제나 이런 기대감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스크는 사실 이제 미국의 보수에 가깝다 진영권 리스크 기업인이었고 테슬라는 중국 내 보안이라는 우려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중국 정부는 그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중국에서 상당히 어쨌든 약간 대상이란 경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제 약간 공공장소랑 이 부분에서 어쨌든 약간 경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발언 리스크나 이런 게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소비자 신뢰에 약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는 눈에 테슬라는 이제 외부 정치에 휘둘리는 불확실한 브랜드로 보이게 될 것이고 이제 이는 기술력과 무관하게 브랜드 신뢰를 깎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약간 점점 더 이게 브랜드가 낮아지면서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적 자산의 상실이 되면서 전략적 유연성도 상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는 한때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도 직접 면담도 하고 어쨌든 중국 국무위원을 회담을 할 정도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외교 자산이 사라지면서 테슬라 내 중국 내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 변화는 테슬라의 기술 리더십이나 비즈니스 자산이 정치적 리스크의 전환으로 이제 시키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 행보는 이제 중국 내 유연성을 제한하면서 위험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면서 점점 더 이게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이제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적 신뢰라든가 규제 협력이라든가 친화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는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규제 명분을 확보해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머스크의 입지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한중 극복 프로젝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이 먼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글로벌 중후장대 산업 경쟁을 다시 한번 위상을 좀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철강 분야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산업 재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려는 산업 주권 회복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사실 80년대, 90년대 세계 철강의 패권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반도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이제 중국, 한국의 기술력과 이제 규모 경쟁에서 밀려서 산업 기반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어느새 이제 위축이 됐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단순한 어떤 시장의 회복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부분에 맞춰서 전략적 산업 복권을 어쨌든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수출로 어쨌든 성장하던 일본의 제조업 부활이 아닌 지정학적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약간 전국에 맞춰서 약간 외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번에 극복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과 한국 독주 체제에 맞춰서 목적도 약간 교조 개편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약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을까? 중국과 한국은 약간 반도체 이런 쪽에 AI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요게 등한시하는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마바리 조선이라든가 JMU 통합은 사실 이제 중국, 한국이 양강 체계로 직접 견제하기 위한 볼륨을 하기 위한 견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나 US 인술도 이제 이런 부분도 약간 선제적 대응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쟁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스케일과 이런 부분으로 맞춘 것 같고요. 일본 이 두 가지 측면도 모두 추격에 나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존심 부분을 한번 건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국가가 또 나섰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이제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의 과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스타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약간 학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장 방식을 공수하는 일본 산업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탈중국과 글로벌 재팬 시 일본이 노리는 밸류체인지 공급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 일본은 산업 재편이 과거의 패권 회복으로 감성을 복귀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기반을 해서 안보 공급망으로 세 판짜기 쪽에서 전략적 귀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지정학적의 어떤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어쨌든 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국가적인 어떤 산업 전략으로 판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도 이제 산업 패권에 있어서 탈환을 좀 하기 위해서 본격화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를 좀 살펴본다면 일본이 이렇게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 예상되고 있을까요? 그 중한 중심의 양강 체계에 대한 제3세력의 귀환이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조선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주에서 경쟁 체계를 가세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철강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니폰 스틸이 현지 모델을 가속화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강 체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유럽의 공급망 전략에서 일본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거점 중 하나로 이 부분의 블록화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EU 인도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수주 전쟁을 개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조선 철강 산업이 민간 투자를 리빌딩되면서 단가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의 고부가 제품에서 어쨌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라든가 한국 고수율 이제 어쨌든 수주 전략에서 기술 기반의 어쨌든 제3 경쟁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인도나 동남아에서 어떤 탈피했다는 국가 등에서 어쨌든 일본이 인프라 투자 및 산업 협력에 등장할 여지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이 약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전략에 이제 요구가 좀 있는데 이는 어쨌든 미국 기반의 반독점 규제가 가시화될 경우에 중국과 어쨌든 한국의 동시에 규제 타깃이 되는 동시에 일본은 전략적 우경이 되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산업계에서는 규모와 정치 삼박자가 대응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은 산업 재편에서 단지 부활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지도 위에서 새로운 말을 돌리는 수순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로 해서 어떤 양강의 구도가 흔들리는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조력자로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본과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의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캐나다 LNG 한국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투자에 참여했던 캐나다 LNG 프로젝트가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LNG 운반선을 통해서 천연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라는 소식 아마 어제 보셨을 겁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LNG 공급망을 다 다변화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한국 LNG 수입은 이제 카타르라든가 호주라든가 러시아에 편중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변화시켰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공급망 시프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다음에 북태평양의 항로로 이제 운송 효율을 극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물류 효율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일의 어쨌든 에너지 동맹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를 압박함으로써 이게 우리 쪽으로 온 거거든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어쨌든 미일 에너지 동맹 연계성이 있고 향후에 이제 이게 에너지 공급망의 한국 전략적 위치를 약간 격상시켰다는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탈탄소라든가 친환경 트랜스 에너지의 어쨌든 정합성 LNG를 쓴다는 의미가 약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ESG 투자가 강조된 글로벌 시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LNG를 쓴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캐나다와의 어쨌든 협회가 의해서 이걸 쓰기 때문에 중립성 확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이 약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발 LNG 다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LNG 수출 루트에 있어서도 다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중간에 이제 살짝 힌트를 좀 주셨지만 이번 수출이 트럼프의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캐나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우리가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사실 수출 정책을 전에 한 건 이게 아시아 쪽으로 이제 LNG를 수출하게 된 건데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것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책은 에너지 독립 강화를 해서 에너지 우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 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북미 대륙 전체에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제 합속도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에 우리 쪽으로 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중동 에너지에 대해서 다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좋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미 에너지 연합을 구조로 진입하게 된 것이고 이게 좋게 되니까 캐나다 에너지 수출이 나비 효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고 러시아 중동 의존도를 낮추게 되는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러시아나 카타르 에너지 의존하게 됐지만 북미발산 에너지 추가 확보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저히 낮추는 전략적 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완충 확보를 가능하게 됐고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장기 계약에 따른 가격 협상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는 LNG 캐나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분 유사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단순한 수익 국가가 아니라 공급망 파트너로서 확보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타국가보다 이제 장기 계약에 유리한 협상을 유치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LNG는 이산화탄소량의 배출이 적고 메탄이 이제 발전이 철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에너지 허브로서 전략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첫 수출지가 한국이라는 점은 한국이 이제 LNG의 수요망 허브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도 이제 역할로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LNG 관련한 키워드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밤사이에도 미국 쪽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세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면 미국 쪽에서 원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아마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LNG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삼성 결국 무릎 꿇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게임 기업 에픽게임스가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합의되었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소송 취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삼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이제 그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이미 수년간 이제 반독점 소송을 이제 전례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조기 차단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픽이 삼성까지 동일선상에 두고 그러니까 삼성은 좀 다릅니다. 플랫폼이고 이제 에픽 게임즈는 앱스토어인데 이 부분에 같은 선상에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했다는 건 삼성도 이제 플랫폼 논쟁에 유탄을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기에 소거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비껴갔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왜 같은 선상에 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쪽 편에서 다른 진영에 있게 됐다는 게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앱 세팅에서 중립적 조력자로서 이미지를 확보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삼성은 구글 앱과 달리 플랫폼 지배자가 아닌 개방형 어쨌든 조력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제휴 가능성도 이제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구글과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구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신했다는 약간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한 발 물러났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지만 소송 취하는 이제 단순한 법적 종결이 아니라 뭐 글로벌 범업으로서 이제 위치를 재정립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송의 의미는 약간 중립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생태계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구글 쪽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갤럭시 신제품 발표가 이제 언팩 행사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이런 합의 소식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삼성의 앱마켓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신호를 좀 주게 될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반독점 이미지나 플랫폼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갤럭시의 전략적 복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적 보안 수단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무릎 꿇었다고 제가 이제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쓰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에픽과 협업은 이제 콘텐츠 유튜브 플랫폼으로서 다시 포지셔닝을 잘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글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앱스토어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약간 이 협의를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 요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의 관계도 약간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쨌든 합의는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플랫폼 독립을 키우는 전략적 선택을 택했다는 상당히 긍정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어떤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구글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두면서 자체 생태계 가능성을 재확인한 어쨌든 조종적 외교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뭐 어쨌든 확장을 하는데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의 에픽게임즈 소송 합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AI 심판 시기상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전통적인 인간 라인 심판을 전면 배제하고요. AI 기반으로 전자 라인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 도중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단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했고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AI 기술이 약간 이렇게 선심 제도가 원래 있으면 이제 콜이 있습니다. 근데 선심을 없애고 이번에 AI 저지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사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완전한 대체가 아닌 보완적 통합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 정비나 일정한 확보가 돼야 되는 ELC라고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았고 이번에 좀 많은 걸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도 문제라든가 작은 오작동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앙 코트와 1번 코트에서 이제 이 부분이 한계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소프트웨어 해석이 다수 오류가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I 기술은 인간 요소를 대체하기보다는 경기도 몰입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정확도보다는 경기 맥락에서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리플레이와 다르게 판정 사례라든가 경기 중에 중단 사례 등이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 이제 선수와 관중의 AI 자체에 밴드한 신뢰를 못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도 핵심이 정확도보다는 공감인데 경기 도중에 설명 가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 요청 같은 이런 부분에 인터 체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이 부분 전혀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 설계에서 접근성이나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인데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선수 사례에서처럼 기존에 제공되던 어떤 비언어적 피드백이 사라진 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술 설계 과정에서 어쨌든 취약계층의 사용 검토가 배제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도입이 사실 이제 공정성의 몰입도에서 얼마나 이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AI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야구에서 AI와 이제 심판이 같이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윈블던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제 AI를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한번 아마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기술 정확도보다 경기의 맥락이나 신뢰도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래 스포츠 경기에서 AI를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뭐 일단 전면 대체보다는 선택적 보완으로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윈블던에서 이번에 정말 세계 1위 선수도 약간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전면 대체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윈블던은 인간 라인을 완전히 배제했지만 오히려 이제 경기 신뢰도나 몰입도를 조화를 많이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플러스 AI의 인간을 같이 한 우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이 AI 기술의 표준을 따른다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선수라든가에서 보여주듯이 음성 AI나 인터페이스가 통합 판정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리플레이라든가 피드백이 필수가 탑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사실은 인간이 약간 오류를 보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이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하고요. 왜 그렇게 판정이 되어야 하는 설명이 꼭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AI 기술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 결과라든가 통보가 아닌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기반이 필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스포츠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여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끝나고 말으면 통보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운영 관리 리스크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로로 인한 작동이라든가 스피커 오류라든가 기술 자체가 아닌 운영 체제의 부재가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마다 어쨌든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라든가 시스템 모니터링이라든가 인력 수동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영국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잘 아십니까? 아니요. 야구를 몰라서 모르시죠? 네.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 이거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윈블던에서 한번 봤으면 정말 이걸 배워갔으면 잘했을 텐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자동 판정 시스템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으로 요 KBO 자동 판정 시스템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AI 심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전면 대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보완적으로 좀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이 29%대 급등세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대신증권도 21%대 강세를 보였고요. YG플러스도 15%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와 오름테라퓨틱도 12%대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킵스파마 13%대로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IT슨 글로벌 12%대 떨어졌고요. 일동제약과 현대바이오도 6% 이상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웹캐시까지도 4%대 낙폭을 보이면서 어제장 흘러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신영증권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세 시연을 했는데요. 일단 정규장에서부터 이어졌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최근 다시 부각됐던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무역 이슈에 덜 민감한 업종, 특히 내수 중심인 증권업종 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영증권은 보수적인 자산 운용과 안정적인 실적 구조 덕분에 불확실성이 클수록 리스크 회피처로 선호되는 종목인데요. 관세 이슈가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증권주의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이 다음 넥스트 단계를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의무 소각이고 더불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주들도 사실 같이 강세를 보이긴 했었거든요. 흐름들 어땠을까요? 네, 어제는 신영증권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권주 업종 자체가 좀 강했던 흐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국증권이 13% 넘게, 그리고 유안타와 대신증권도 10%대, 유진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도 9%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흐름은 단순히 이제 관세 회피처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증시 유동성 공급 논의처럼 증권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 분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단기 피난처를 넘어가서 이제는 중장기 수혜 업종으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넥스트 기대감 속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 발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12%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 다른 증권주도 거의 7%, 4%대 한 2에서 7% 사이에 강세 현재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마리서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 나왔을 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 추이는 어땠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이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6월 13일 회사를 2개 법인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계획에 따르면 기존 법인인 파마리서치 홀딩스가 투자 기능을 맡고 신설 법인인 파마리서치가 에스테틱과 의료기기 사업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또는 쪼개기 상장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실제로 주가도 그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회사가 인적 분할을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사회에서 분할 절차 중단과 계획서 철회를 공식 결정했고요. 회사는 시장과 주주의 우려를 신중히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불신,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이런 목소리를 수용해서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 아니냐 혹은 쪼개기 상장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회한다라고 하니까 반등세가 시현이 된 건데요. 파마리서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네,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을 하지는 않지만 기존 경영 전략은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쥬란 브랜드를 앞세운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 확대, 그리고 조직 내 투자 기능 강화, 또 전략적인 M&A 준비까지 기존에 추진하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회사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단순히 법적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주의 신뢰와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지훈 대표도 이 지주사 전환에 공감했던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는 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계획을 철회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신뢰회복으로 신호로 읽히게 되면서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다고 했다가 철회한다고 했다가 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에는 좀 노이즈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세를 시현했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식품 볼 거고요.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터치도 나왔는데요. 삼양식품의 상승 배경들 살펴볼까요? 네, 어제 삼양식품 주가는 7%가 넘게 오르면서 143만 6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40만 원을 돌파를 한 건데요. 이런 급등의 흐름은 최근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K푸드의 인기와 함께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됐던 건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KB증권은 삼양식품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70만 원 목표가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 배경에는 밀양 2공장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공장이 예상보다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량 증가는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라는 연결고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루 가동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난 22시간으로 늘면서 연간 생산량이 8억 3천만 시까지 올라간 걸로 집계가 됐고요.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은 미국 코스트코 같은 주요 해외 유통처에 공급이 되는데 이곳에서 삼양식품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실적 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140만 원을 넘어선 건 또 처음이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제 삼양식품 쪽으로 수출 잘 되고 있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이번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증권은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을 약 1,197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33.8% 증가한 수치지만 시장 평균 예상치였던 1,293억 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수익성이 조금 줄었고요. 여기에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 마케팅비 약 40억 원, 그리고 5월 급여 인상, 하반기 유통망 확대를 위한 선제적 판촉 비용 등 일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성장을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하반기부터는 밀양 2공장 가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7년 완공 예정인 중국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확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 밀양 2공장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중국에 대한 공장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비용 부담으로 좀 실적이 아쉽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일단 삼양식품은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면 TP가 지금 18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5.9%, 한 26% 정도 더 룸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8% 상승하면서 146만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K뷰티 화장품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좀 잘 가는 종목만 유독 잘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하락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소폭 하락한 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은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단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2분기 매출이 1조 원 안팎, 영업이익은 700억 원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10배 넘게 늘어난 수준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자체 브랜드들이 잘 팔렸고 국내에서는 면세점이나 온라인 유통채널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과급 지급이나 마케팅 등 일회성 비용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인수한 브랜드인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2분기에도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이탈도 나타났고요. 이게 북미 매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이번 분기는 좀 아쉽다라는 우려가 같이 반영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는 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중국 쪽의 모멘텀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K뷰티 업종 안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종목만 유독 잘 가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는 K뷰티의 얼굴이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71위, 시총도 7조 원대로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런 변화의 이유로는 브랜드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 대응이 좀 늦다는 점이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형 브랜드들이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알엑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수 효과도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같은 자체 브랜드는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올해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미국 세포라 매장에 입점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은 단기적인 우려에 따른 반응일 뿐 실적이 공식 발표가 되고 나면 시장 분위기도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인디 브랜드에 비하면 관심을 좀 덜 받고 있긴 하지만 기초 태력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뉴스를 좀 본다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초반 매출이 이전보다 좀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나오는 숫자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김고은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6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구리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160달러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2% 가까운 상승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선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강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괜찮은 좀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한국의 25% 관세도 부과가 된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25%에서 유예되고 나서 1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5%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어닝 쇼크로 발생하면서 지수가 좀 눌릴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겠지만은 미국이랑 한국이 관세 협상을 조만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훈풍이 불면서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한국이 관세랑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단행하게 된다면은 조선이라든지 뭐 LNG라든지 가스관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업종별로 어제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또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관세에 대한 부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관세율이 50%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선물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가질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최대 20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구리 관세 역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도 50% 정도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5.5달러 정도를 급등하면서 플러스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관련주들도 한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여파에 힘입어서 우리 국장 역시 동반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세가 이번 달 말에 적용하기 전까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구리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관련주는 뭐 풍산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오늘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리 관련해서 관세율을 부과한 만큼 그 전까지 계속해서 구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시장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오늘 또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에서도 이 전문가님께서 이 관광주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또 동양철관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관광주 관련해서도 오늘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대감으로 힘입어서 어제 간밤에 어제 장중에 좀 많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트럼프가 발언을 했을 때 한국은 지금 부유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되는데 강하게 한국이 그거를 반발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방위비는 총 100억 달러 정도를 최소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한 만큼 협상이 좀
좀 길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기업은 아무래도 방산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에 대해서 최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 역시 지원을 뒤에서 확대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방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국제유가도 어제에 이어서 엊그제에 의해서 어제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후티 반군 역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단행하면서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여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미증시에서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밤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선물 시장에서도 구리 선물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낙관론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양시장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5% 상승하면서 3,1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1% 상승하면서 7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래도 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0.49% 하락하면서 6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0.5%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좀 강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어떠할지 잠시 후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들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1%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 상승. 오늘 KB금융이 다시 5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3% 빠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계속해서 금융 쪽으로 또 은행 쪽으로도 계속 모멘텀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어제도 강했었죠. 코스피에 대한 이전 소식으로 인해서 강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4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합니다. 앞서 봤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강세 흐름 이어진 만큼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가 어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좀 쉬어갑니다. 1.53% 하락하면서 5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철회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펩트론 관련해서는 오늘 상승불 켜져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아침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에서도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오늘 시장 봤을 때는 지금 아침 개장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좀 하락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장이 전강 후약으로 음봉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랑 한국이 좀 협상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는 조속히 이제 정상회담 그런 일정을 갖는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으면은 오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비판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부유한 나라지만은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비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로 외국인의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맴돌면서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까지 두드리면서 다시 지속적으로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30선에서 항상 3,130포인트에서 항상 눌림을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은 좀 음봉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만 긍정적으로 길게 본다면은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요즘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과 하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시면서 오늘 과연 정강 후약으로 또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좀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또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또 갈럭시 언패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또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기대감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흥행이 돼야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여부까지 결과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물이 지금 뭐 마이너스 1% 정도 약보합권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한 4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에 있는 그런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 부근에서 항상 지금 한 20거래일 정도 5월 말부터 지금 7월 달까지 반복적으로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요. 길게 보신다면은 어제처럼 동일하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하반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HBM의 통과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소식은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한 계기가 시티은행에서 월가의 대표적인 은행인 시티은행에서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앞으로 약 2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투자 의견을 내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를 좀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AI 수요도 더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AI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차트 추이에서도 사실 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이 간밤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160달러를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AI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질 만큼 이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또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갑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나란히 21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가 한 4% 정도 네. 급등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HBM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하락을 보인 만큼 반사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뭐 6월 26일까지 최고점을 달리던 SK하이닉스가 단 7거래일 정도, 8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에서 N자형으로
패턴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추세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다리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추세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관통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고점은 낮추고 있지만은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고점은 낮추고 있지만 그래도 횡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장기적인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세한 세제 혜택 축소다라는 이 약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썬런도 11%, 퍼스트솔라도 6%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 하나솔루션도 2%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종목들 아무래도 좀 호재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지금은 불안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뭐 하나솔루션도 지금 현재 뭐 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풍력 관련주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같이 동반 수급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는 아직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30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이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치가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를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와 관련된 실적도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개최하고 있고 이런 할인 행사를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초기 판매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마존 안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실적이 좀 잘 나와야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조하다라는 실적이 나와서 아마존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이쪽으로의 모멘트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존 이제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되고 나서 약 4시간 동안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13% 정도가 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아마존이 한 1.8%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소비 관련주라든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국장에서도 소비 관련주라든지 혹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런 쪽이 동반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이런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아마존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우세하고 있습니다. NHN이 지금 25% 상승하고 있고요. 뭐 우리 기술도 6%, 다날도 3%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을 때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상원이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하원 역시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기업들마다 다 스테이블 코인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월마트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역시 지금
기존의 카드 수수료는 많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지금 던지고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 여부, 논의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될지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정책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서도 민생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의 모멘텀 계속 있다라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서 우리 시장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09%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 선물 모두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환율상으로는 1373원 90전까지 오늘은 소폭 좀 오른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해석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을 좀 주도하는 테마를 보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나리라든지 카카오페이 등 이런 관련주들 오늘도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2,900억대 순매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1,370원을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관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8월 1일까지 다시 한번 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번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1.5% 이상대 굉장히 좀 급등을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국인들의 규모는 상승폭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적었었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3,1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수는 훨씬 더 그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게 작년 같았으면 정권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었다라면 관세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낙폭이 좀 더 길지 않았었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일본 증시랑이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본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죠.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도 어제 불확실성 해소로 뭐 0.2%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훨씬 더 좀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은행 금융주들 특히나 이제 지주사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정책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태양광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신재생 쪽을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생 지원금에 따른 이제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이라든지 주류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왔고요. 그래도 시장이 좀 힘이 좀 세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다 양시장 모두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좀 틀었습니다. 코스피는 0.18%, 코스닥도 0.28% 강보합 수준까지 현재는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첫 번째로는 구리입니다. 구리 관세 50%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최고치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구리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시총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오히려 좀 묵직하게, 굵직하게 좀 갈 수 있는 구리 연동 종목을 찾는다면 전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좀 집중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오늘 전선 관련주가 개장하고 나선 좀 올라와 있다가 조금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어떤 시선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리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전선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전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당연히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구리 관련주랑 이제 시세가 좀 비슷하게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선 쪽보다는 그냥 구리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그 구리 선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시세에 따른 연동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승폭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이제 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선주들도 사실상 뭐 이제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구리 쪽에서는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이구산업 쪽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소형주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또 구리에 대한 어떤 가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을 한번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너무 길게 보실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관세 50%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협상 카드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언제든지 또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구산업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휙휙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가볍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방산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그 이제 방산 쪽 관련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항상 또 시세에 대한 연동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두 가지 정도 크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풍산하고 이구산업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해서 본다면 그냥 구리가 묻어있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중에서도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커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방산 모멘텀까지 붙어있는 풍산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풍산도 K방산 쪽에 속해 있을 텐데 JP모건 쪽에서 K방산 2분기 실적 기대된다, 오히려 변동성을 주면 기회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왔던 K방산, 이제 방산 4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는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 하나만 더 볼게요. 일단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BBB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진 건데요. 국내 모멘텀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제 이 정권 자체가 친환경 정책으로 갈 건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태양광 쪽이 특히나 이제 보조금 혜택이 축소가 되면 가장 이제 타격을 좀 크게 그렇죠. 입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혜택이 태양광 쪽보다는 사실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간밤에 그 퍼스트 솔라라든지 미국의 태양광 맞아요. 관련주들도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8% 넘게 이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좀 올라오면서 네, 이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떠한 그런 보조금에 굉장한 어떤 의존도를 좀 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없어지게 된다 혹은 폐지가 된다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이제 정책 모멘텀을 보면은 국내에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수요는 엄청나게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은 결국에 이제 미국에 따른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만 좀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히려 태양광 관련주들은 저가권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실행 능력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도가 좀 빠릅니다. 네. 뭐 상법 개정안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또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도 이제 공약이 빠른 시일 안에 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어떤 악재, 우려감들은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끌고 와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관련 모멘텀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좀 넣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오히려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흔들렸을 때 저가에서 모아가자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를 하려는 시도는 있습니다. 지금 아랫골이 좀 달리면서 말아 올리려는 트라이 구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종가까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다 보니까 썬런 같은 종목들이 미국 시장 안에서는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태양광 쪽에서는 그래도 다시 좀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HD 현대에너지도 1.86%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체크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카지노 보겠습니다. 중국 쪽 무비자 입국 이제 하반기부터 허용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 상시 허용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큰 손들이 와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가스, 공기업이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서 사실 뒤늦게 빛을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만약에 상법 개정안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주주를 좀 많이 신경 쓰겠네? 그러면 요금을 올릴 수도 있겠네? 라는 이야기로 좀 흘러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전력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그동안 좀 많이 매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증권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투자자들은 그 넥스트, 그 단계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중 크게 두 가지 중 하나가 자사주 이제 의무 소각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 쪽에서 관련된 발의 예정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단독 뉴스긴 하지만요. 일단 오늘 아마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가 탄력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세 가지 테마를 먼저 열어봤고요. 첫 번째 카지노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것만 또 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이제 쉼없이 또 올라왔다 보니까 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좀 감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내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접할 수 있는 뭐 강원랜드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대부분인 뭐 이제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롯데 관광개발들이 이제 그 관련 카지노 기업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행객들의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도대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방한 관광객 수가 이제 60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3분기 때 어떠한 최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10월 달에 국경절이라는 최대 행사가 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본의 오봉절과 또 겹쳐서 3분기 때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파라다이스나 이제 뭐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해외 매출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내에 있지만은 해외 관광객들만 이제 주로 좀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광객 수요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이런 이제 연휴에 이제 가장 큰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카지노 관련해서 또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원정 그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해외 전용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반사익 수혜도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뭐 경쟁사로 보게 되면은 GK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개발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규모적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쪽에선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카지노 쪽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 관광객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분기, 2분기 실적도 이제 너무나도 좋게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GKL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GKL은 약간의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뭐 리조트라든지 호텔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이 카지노 사업만 떼고 봤을 때는 규모적으로 파라다이스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파라다이스가 앞으로 카지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에 어떤 조정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이 이제 급격하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까지 차트를 일봉상으로 좀 돌려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지금 5일선 전부 다 잘 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한중 해빙 무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지금 사실 얼마 남진 않았기 때문에 같이 좀 추가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가스, 공기업 볼 거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이제 뒤늦게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밸류가 상당히 좀 많이 할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저평가된 기업들이 공기업들입니다. 뭐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갔다가 그치는 이런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뭐 앵커님께서 너무 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렸었잖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바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전기요금을 인하해라라는 어떤 압박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주는 챙길 수가 없었던 환경이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누적 부채가 200조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가지 못했던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뭐 3년 연속 적자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에 대한 어떤 안정성 우려감들이 상승폭을 좀 제한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모멘텀들이 좀 붙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은 이제 소액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전력도 앞으로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할 때 이전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게 되려면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많이 내야 되고요. 수익성을 많이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시키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좀 실적을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유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네. 보이는 이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PR이 한 2.6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평균적으로 6배 정도죠. 그래서 업종 평균 대비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유틸리티에 대한 평균 업종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 70% 이상 이제 할인된 가격에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차트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치인지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이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전력은 워낙 그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앞서서 많이 담았던 걸로 저희도 개장 시간에 많이 체크를 좀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6월달, 뭐 5월달, 4월달 쭉 담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런 움직임으로 본다면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관련된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증권주 빠르게 마무리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부터 보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게 살짝은 좀 우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선 반영을 그쵸.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시행된다 그래도 그 기대감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내년에 매수를 하시면 좀 늦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간 좀 선취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지금 너무 또 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지금 유동성 자체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거래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수수료고 매출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시대, 뭐 4천 시대로 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증권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 5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너무나도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조정 시에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부터 증권주들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사주 보유 비중이 또 높기 때문에 주주환원 관련해서 가장 큰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신영증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도 17% 넘게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일단은 1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앞전 코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영증권은 이제 자사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좀 붙어준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장관 후보자, 매강 루머, 너무 예쁘게 포장된 느낌이라고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댓글인데요.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또 매강 루머가 좀 살짝 나오기도 했었고 시총 유지를 잘 못하고 계속 흔들림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시총 상위권으로 또 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7월 8일 기준 주가를 살펴보면 5.8%나 오르면서 66,6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하면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2조 4,600억 원으로 코스피 7위까지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새로
기획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고 원자로 주기기를 납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국내 원전 수출도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과 함께 사우디와의 협력 논의도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부 장관 출신인 CEO 김정건 사장이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책 기대감도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상승부를 좀 켜서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2030년까지 미국에서 대형 원전 10기를 추가로 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1차 개통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손을 잡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SMR 쪽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열 모듈 원전 쪽이 특히나 요즘 주목받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확실히 설치가 좀 쉽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과도 잘 맞기 때문에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SMR에 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도 또 이에 맞춰서 SMR 전용 설비 라인 투자를 현재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2030년 SMR 매출이 약 3조 3천억 원, 전체 매출의 26%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베트남 자회사인 두산비나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도 현재 밝혔습니다. 두산비나는 2006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발전용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 매각 추진은 SMR과 가스터빈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HD현대와 또 4천억 원대 협상설도 함께 나왔지만 두산 측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공시한 상황이고요. 3개월 내에 추가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SMR이라는 차세대 먹거리 확보와 또 사업 구조 정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부터 SMR, 자회사 매각까지 그리고 기존에 잘하고 있던 가스터빈까지 좀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으로 이 기세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떨어지네요. 1.9%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1선 도움닫기 하면서 다시 5일선은 좀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 정도로 사실상 개장하고 나서부터도 쭉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 상위 창구 봤을 때도 매도 쪽으로 JP모간 쪽 상위 창구에 잡히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삼성전자, 일단 주당 가치 높여준다는 거잖아 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가 약속했던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드디어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마지막 추가 매입 소식까지 발표를 좀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총 3조 9,11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새롭게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매입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주주가치 제고와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통주 약 5,689만 주, 우선주 약 783만 주를 장내에서 직접 매입합니다. 이 중 약 2조 8,119억 원 규모는 자사주 소각, 즉 시장에서 사들인 주식을 없애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나머지 1조 1천억 원은 임직원에게 주는 성과금 보상용입니다. 특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 자사주는 가능한 빠르게 소각하겠다고 밝혔고 임직원 보상용 주식은 또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성과 인센티브, 장기 성과 보상, 그리고 핵심 인력 보상 등에 쓰이고 지급 이후에 1에서 2년간 또 매도 제한 조건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네,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9조 원 규모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매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약속을 지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사주 매입을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매입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약속했던 약 10조 원 규모의 이런 자사주 매입을 현재 모두 이행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 지난해 11월 1차 매입 3조 원, 또 올해 2월에 있었던 2차 매입 3조 원, 또 이번 3차 매입 3.9조 원, 이렇게 총 10조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이 마무리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삼성의 주주 환원 철학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삼성이 꾸준히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에 신경 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히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식 기반 보상을 확대하는 건 성과 중심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로도 읽힙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또 내부에 대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0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을 두고서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방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모두 가수급상 일단 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양쪽 모두가 빼는 걸로 본다면 3일 연속 어제 기준까지 본다면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장 초반보다 더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육만전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마지막 바닥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계에서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맥쿼리 쪽에서 상위 매도 창구에 이름 올리고 있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0.71% 약보합 수준이고요. 여전히 28만 원 선, 27만 원 선은 좀 지지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댓글 살펴봤고요.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다시 한번 좀 상방 쪽으로 돌려 세우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수급이긴 한데 선물 쪽에서는 개장 초반에 2,000계약 넘게 이제 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물량이 아직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의 흐름 같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